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제가 산후조리 중일 때 시어머니는 저를 돌봐주길 거부했고 저는 결국 이혼을 결심하고 아이들을 혼자 키웠습니다. 6년 후 전 남편이 다시 찾아와 반신불수가 된 시어머니를 돌봐달라고 하더군요.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꿈 깨시죠? 전난 꿈 깨시죠? 전 남편이 소독약 냄새, 가짜낸 초유의 비릿한 향, 그리고 병원 특유의 퀴퀴한 냄새가 뒤섞여 제 평생 잊을 수 없는 혼란스러운 향기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날 제 이름은 김혜인이었습니다. 갓 28살이 되어 출산이라는 여성의 위대한 임무를 막 훌륭하게 마친 참이었죠. 그것도 하나가 아닌 두 작은 생명, 두 딸 아이, 제가 오랫동안 품어왔던 이름인 하은이와 하윤이라는 두 어린 천사를 세상에 내보냈습니다. 일란성 쌍둥이인 하은이와 하윤이의 등장은 그날 분만실 전체를 놀라게 했습니다. 백발이 성성한 노의사 선생님께서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쉰 목소리로요. 혜인 씨, 정말 대단해요. 첫 출산인데 두 공주님 모두 이렇게 건강하고 예쁘다니. 그 순간 제 마음속에 차오른 행복감은 가장 순수하고 찬란한 감정이었고 험난했던 제왕절개 수술 후의 뼛속까지 파고드는 고통을 모두 날려버리기에 충분했습니다. 저는 손을 뻗어 잡고 부드러운 두 개의 장벌을 받아 안고 제 아이들의 살결에서 전해지는 신성한 온기를 느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다짐했습니다. 제 모든 것을 희생하더라도 두 아이를 끝까지 지키고 사랑하겠다고. 하지만 막 켜진 등잔불 같던 기쁨은 이내 차가운 바람에 휙 꺼져버렸습니다. 제가 회복실을 거쳐 산후병동으로 옮겨진 지 몇 시간 후 병실은 텅 비기 시작했습니다. 남편 지우는 두 아이 곁에서 서둘러 사진 몇 장을 찍어 과장된 글과 함께 SNS에 올린 뒤 재빨리 빠져나갈 핑계를 찾았습니다. 회사에 급한 프로젝트가 생겨서 오래 쉴 수가 없어. 알잖아. 내가 집안의 가장인데 일을 소홀히 할 순 없지. 지훈은 마치 은혜를 베푸는 듯한 말투로 말했습니다. 걱정 말고 푹 쉬어. 여기 간호사분께 부탁해뒀으니까 무슨 일 있으면 전화해. 전화 벨소리 크게 해놨어. 하지만 저는 그 급한 프로젝트라는 것이 친구들과의 밤샘 술자리, 끝없는 온라인 게임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누구보다 그를 잘 알았으니까요. 지훈은 단 한 번도 가정적인 남자인 적이 없었고 두 아이의 등장은 그를 더욱 귀찮게 할 뿐이었습니다. 그는 겉으로 보이는 화려한 것들, 다른 사람들에게 칭송받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아내와 아이를 돌보는 일이요? 그건 당연히 여자의 몫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었죠. 누군가 병문안을 올 때마다 지훈은 나서서 세모자를 위해 자신이 얼마나 고생하는지에 대해 늘어놓았습니다. 생활비를 어떻게 마련하는지, 얼마나 밤늦게까지 일하고 일찍 일어나는지에 대해 말했지만 현실은 잠과 게임뿐이었습니다. 그 말들은 다른 사람들에게는 좋은 남편처럼 들렸을지 몰라도 제게는 한마디 한마디가 심장을 찌르는 작은 칼날 같았습니다. 저는 하얀 병실 천장을 바라보며 누워 있었습니다. 수술 부위는 여전히 욱신거렸고 몸은 지칠 대로 지쳤지만 정신은 팽팽한 활시위처럼 긴장되어 있었죠. 제 두 공주님, 하은이와 하윤이는 아기 고양이처럼 작아서 배고픔에, 추위에, 기저귀가 젖어서 번갈아가며 울어댔습니다. 큰 수술을 마친 저 혼자서 젖을 물리고 기저귀를 갈고 아이들을 달래야 했습니다. 간호사는 근무 시간에만 잠시 도와줄 수 있었고 남은 시간은
지독한 외로움뿐이었습니다. 어느 나른한 오후가 기억납니다. 창틈으로 햇살이 비치고 지훈은 환자용 침대에 누워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며 희희낙낙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를 불렀습니다. 지훈 씨, 미안한데 하윤이 분유 좀 타줄 수 있어? 하은이가 젖달라고 보채는데 팔에 힘이 좀 없어서 그는 쳐다보지도 않고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참나, 그게 뭐라고 힘이 없어? 여자들 다 애 낳고 다 알아서 키워. 당신이 해. 난 지금 중요한 일 하는 중이야. 그러고는 등을 돌려 다시 가상세계에 빠져들었습니다. 출산 후 처음으로 흘린 눈물은 아픔 때문이 아니라 서러움 때문이었습니다. 사람을 잘못 골랐다는 서러움. 태어나자마자 아버지의 무관심과 냉대를 겪어야 하는 두 어린 딸에 대한 서러움. 저는 손을 더듬어 직접 분유를 탔습니다. 지훈의 심기를 거스르지 않으려 최대한 소리를 내지 않았죠. 그 순간 사람들로 붐비는 병원 안에서 저는 그 어느 때보다 외롭고 고립된 기분이었습니다. 행복은 육체적 피로와 정신적 고통에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저는 앞으로의 길이 결코 쉽지 않을 것임을 직감했습니다. 퇴원 후 저와 두 아이는 우리 부부의 작은 아파트로 돌아왔습니다. 원래도 좁았던 집은 신생아 용품으로 더욱 어수선해졌고 두 아이의 울음소리는 기존의 고요함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친정어머니는 멀리 사시고 편찮으셔서 저를 돌보러 오실 수 없었습니다. 출산 전 저는 시어머니에게 모든 희망을 걸었습니다. 저는 무슨 일이 있어도 그분은 두 아이의 할머니이니 손주들이 온기와 보살핌 없이 자라는 것을 차마 내버려 두지 않으실 거라 믿었습니다. 게다가 관습적으로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산후조리를 돕는 것이 당연했으니까요. 하지만 지훈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그는 두 아이를 돌보는 모든 일을 제게 떠넘겼습니다. 그는 기저귀 하나 제대로 갈 줄 몰랐고 분유 한 병 정확하게 타는 법도 몰랐습니다. 아이가 울 때마다 지훈은 인상을 쓰며 쏘아붙였습니다. 대체 뭘 어떻게 하길래 애가 계속 울어? 애 하나 보는 것도 제대로 못해? 저는 이를 악물고 참았습니다. 혼자서 계속 버티다가는 금방 무너질 거라는 걸 알았죠. 제 몸은 출산 후유증으로 여전히 약했고 상처는 완전히 아물지 않았는데 밤낮 없이 아이들을 돌봐야 했습니다. 쌍둥이라는 것은 아이들이 번갈아 깨고 번갈아 운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제가 편히 누워 쉴 수 있는 시간은 단 1분도 없었죠. 어느 날 새벽 2시쯤 하은이와 하윤이가 둘 다 울기 시작했습니다. 하은이는 배가 고파서 하윤이는 배에 가스가 차서 울었습니다. 저는 하은이를 안고 젖을 물리면서 발로는 요람을 흔들어 하윤이를 달랬습니다. 초겨울 쌀쌀한 날씨였지만 땀이 비 오듯 쏟아졌습니다. 저는 거의 탈진 상태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훈이 출근 준비를 할 때 저는 용기를 내어 그를 불렀습니다. 지훈 씨, 어머님께 전화 한 통 해줄 수 있어? 저는 간절함을 담아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나 정말 더는 못 버티겠어. 하은이랑 하윤이가 번갈아 깨니까 단 1초도 쉴 수가 없어. 수술 부위도 좀 부어오른 것 같고 어머님께 말씀드려서 며칠만이라도 여기 올라와서 도와달라고 해줘. 식사 준비나 아기들 돌보는 거 조금만 도와주시면 돼. 딱 한 달만이라도 괜찮아. 산후조리 기간만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저는 희망에 찬 눈으로 그를 바라봤습니다. 지훈은 셔츠 단추를 채우다 말고 멈췄습니다. 그는 아주 긴 한숨을 내쉬며 마치 제가 아주 말도 안 되는 부탁을 한 것처럼 불쾌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또 일 크게 만드네.
지훈은 투덜거리며 테이블 위에서 비싼 스마트폰을 집어들었습니다. 우리 엄마 늙으신 거 안 보여?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약해서 걷는 것도 힘드신데 여기 올라오시는 건 엄마 고생시키는 거나 마찬가지야. 어머님이 편찮으신 건 알지만 그래도 두 아이의 할머니시잖아. 그리고 시골에서도 그냥 집에만 계시고 여기 오시면 힘든 일은 절대 안 시킬게. 그냥 내가 잠시 눈 붙일 동안 아기들 좀 봐주시거나 밥 한 끼 차려주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해. 그냥 곁에 누가 있어서 외롭지 않기만 해도 돼. 저는 목이 메어 간신히 설명했습니다. 지훈은 미간을 찌푸렸지만 저의 초췌한 얼굴을 보고는 마음이 조금 움직였는지 마지못해 시골집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저는 침대에 앉아 심장이 쿵쾅거리는 것을 느끼며 숨죽여 기다렸습니다. 시어머니가 승낙만 하신다면 우리 세모자의 삶에 한 줄기 빛이 비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전화벨이 몇 번 울린 후 수화기 너머로 무뚝뚝한 여보세요. 소리가 들렸습니다. 시어머니의 목소리였습니다. 어머니, 저 지훈이에요. 지훈은 평소처럼 무미건조하게 말했습니다. 아, 좋은 소식 전해드리려고 전화했어요. 하은이랑 하윤이 아주 튼튼해요. 집에 온 지 며칠 됐는데 다행히 잘 먹고 잘 자요. 지훈이 말을 마쳤지만 시어머니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고 제 거친 숨소리만 들리는 듯 했습니다. 이윽고 지훈이 말을 이었습니다. 아, 어머니, 부탁드릴 게 있는데요. 혜인이가 출산한 지 얼마 안 돼서 몸이 약한데 애 둘을 혼자 돌보려니 너무 힘들어해서요. 어머니께서 잠시 올라오셔서 세모자랑 같이 지내주실 수 있을까요? 한 달 정도만요. 산후조리 끝날 때까지만요. 올라오시면 그냥 손주들이랑 놀아주시기만 하면 돼요. 아무것도 안 하셔도 돼요. 지훈은 스피커폰으로 바꾸고는 마치 대단한 일을 해낸 것처럼 제게 윙크를 했습니다. 저는 고맙다는 의미로 미소를 지으려 했지만 지친 얼굴 위에서 그 미소는 일그러졌습니다. 그때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똑똑히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제 얼굴에 찬물을 끼얹는 것과 같았습니다. 시어머님의 목소리는 마치 선고처럼 들렸습니다. 원래도 건조했던 목소리에 이제는 냉정함과 단호함이 더해졌죠. 뭐라고? 내가 서울에 가서 며느리 산후조리를 하라고? 시어머님은 마치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를 들은 듯 되물었습니다. 지훈아, 내가 늙은 거 몰라? 허리는 끊어질 듯 아프고 다리는 후들거려서 걷기도 힘든데 거기 올라가는 게 나를 고문하는 거랑 뭐가 달라? 지훈은 살짝 놀라 황급히 스피커폰을 끄고 귀에 전화기를 갖다 대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어머니, 제가 뭐 힘든 일 시킨다고 했어요? 그냥 손주들이랑 놀아주시고 혜인이가 잘 때 애들 좀 봐달라는 거잖아요. 밥은 우리가 알아서 하거나 사람 부르면 되고요. 손주랑 놀아줘? 내가 부모인 줄 알아? 시어머님의 목소리가 경멸감에 가득 차 높아졌습니다. 그것도 딸이잖아. 고생스럽게 쌍둥이를 왜 낳아? 딸은 커봤자 시집가면 그만인데 이 집에 무슨 도움이 된다고. 난 한가하지 않아. 그 말은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제 심장을 그대로 꿰뚫었습니다. 저는 멍하니 지훈을 바라보며 두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할머니가 손녀들을 예뻐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은 오래전부터 했지만 직접 그분의 입에서 그 말을 들으니 고통스러웠습니다. 제 작고 어린 두 딸은 조부모님 얼굴도 뵙기 전에 단지 딸이라는 이유만으로 거부당한 것입니다. 지훈은 약간 민망했는지 저를 슬쩍 쳐다보더니 고개를 돌렸습니다. 어머니,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그래도 우리 집 핏줄이잖아요.
혜인이도 정말 힘들어해요. 이번 한 번만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시어머님은 비웃었습니다. 지훈아, 잘 들어라. 각자 인생은 각자 책임지는 거야. 내가 널 낳고 키웠으니 내 의무는 끝났다. 내 처자식은 너희 부부가 책임져야지. 나는 며느리를 돌볼 책임도 없고 손주를 봐줄 의무는 더더욱 없다. 넌 남자니까 내 가정을 스스로 책임져. 나는 내 건강 챙기고 노후 준비하기도 바빠. 다시 이 얘기 꺼내면 내 전화 안 받을 줄 알아. 말을 마친 시어머님은 지훈이 더 말할 기회도 주지 않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지훈은 까만 화면의 전화기를 쳐다보다가 저를 봤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놀라움이나 슬픔이 아니라 짜증과 불편함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어깨를 으쓱하며 전화기를 툭 내려놓았습니다. 거봐, 당신도 봤지? 내가 말했잖아. 엄마는 늙으셔서 건강이 안 좋으시다고. 엄마 말씀도 맞잖아. 각자 알아서 해야지. 지훈의 말투는 어머니에게 애원하던 것에서 제게 대한 냉담함으로 바뀌었습니다. 엄마 탓하지 마. 맞는 말 하셨어. 애를 낳았으면 돌볼 줄도 알아야지. 여자 일은 당신이 알아서 해. 도와줄 사람 없으면 그냥 버티는 거지 뭐. 난 당신이랑 애들 먹여 살리려고 돈 벌러 가야지. 집에서 한가하게 애나 보고 있을 순 없잖아.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목구멍이 쓰라렸고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저는 지훈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지만 그의 눈에는 일말의 동정심도 없이 무관심과 질책만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저를 짐덩어리로 두 딸을 시끄러운 소음기계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지훈 씨, 저는 힘겹게 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건 너무 무심한 거 아니야? 나 이제 막 출산한 지 한 달도 안 됐어. 그것도 쌍둥이를. 당신이 안 도와줄 거면 최소한 그런 말은 하지 말아야지. 지훈은 일어나 옷깃을 바로잡으며 완전히 무신경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무심? 내가 뭐가 무심해? 꼬박꼬박 돈 벌어다 주잖아. 여기 같이 있잖아. 뭘 더 바라는 거야? 애 보는 건 여자 일이야. 나 간다. 회사에 급한 일 있어. 집에서 알아서 잘하고. 진짜 중요한 일 아니면 귀찮게 전화하지 마. 그는 등을 돌려 나가버렸고 두 아이의 울음소리와 갓 출산한 산모의 처절한 고통으로 가득 찬 방에 저를 홀로 남겨두었습니다. 철컥하고 문이 닫히는 소리는 제 마지막 희망의 문을 닫는 것처럼 건조하고 차갑게 들렸습니다. 저는 뼈아픈 진실을 깨달았습니다. 제 남편은 무책임할 뿐만 아니라 잔인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잔인함은 폭력이 아니라 용서할 수 없을 정도의 거부와 무관심에 있었습니다. 저는 울부짖는 두 어린 딸을 끌어안고 제 온기로 아이들을 진정시키려 애썼습니다. 절망이 저를 뒤덮었지만 영혼 깊은 곳에서 작은 저항의 불씨가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강해져야 해. 두 아이를 위해서 무너질 수 없어. 시어머니와의 운명적인 통화 이후 제 삶은 피로와 고독이라는 끝없는 나날 속으로 완전히 가라앉았습니다. 지우는 어머니와의 약속을 충실히 지켰고 가족에 대한 책임에서 완전히 손을 떼었습니다. 그는 술자리나 친구들과의 모임이 끝난 늦은 밤에야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가 집에 오는 목적은 아내와 아이들의 얼굴을 보기 위해서가 아니라 잠을 자기 위해서였습니다. 그에게는 불문율이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자신의 황금 같은 수면을 방해하는 것을 절대 용납하지 않았죠. 하은이나 하윤이 중 하나라도 칭얼거리기 시작하면 지우는 잠에서 깨어 인상을 쓰며 날카로운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대체 뭘 어떻게 하길래 애가 저렇게 울어. 내가 돈 버느라 얼마나 피곤한지 몰라. 당신은 집에서 애 보는 게 전부면서 그것도 제대로 못해. 그는 얼굴을 찌푸리며
으르렁거렸습니다. 배불리 먹여서 푹 재워야 할 거 아냐. 이렇게 울어대면 내가 어떻게 쉬라는 거야. 저는 입술을 꽉 깨물고 아이를 재빨리 달래려 했었습니다. 아이의 울음소리가 지훈을 깨울까 두려워 저는 두 아이를 안고 침실을 나와 차가운 거실에 웅크리고 앉아 밤을 새우곤 했습니다. 아늑한 침대에서 곤히 자는 지훈을 보며 저와 두 아이는 한겨울 밤에 외롭게 버려진 기분이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려 헝클어진 머리카락을 적셨습니다. 시간이 날 때도 지훈은 단 5분도 아이를 안아주거나 제게 안부를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휴대폰에 코를 밟고 SNS를 들여다보았죠. 시간이 날 때도 지훈은 밟고 CNS를. 그는 그룹의 폰에 코를 그에게는 쌍둥이 아빠라는 사실을 과시하는 병적인 즐거움이 있었습니다. 야, 들아. 내 와이프가 쌍둥이 낳았다. 그림처럼 예쁜 공주님 둘이야. 그는 정성껏 보정한 두 아이의 사진과 함께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가족에 대한 미사여구를 덧붙여 올렸습니다. 친구들에게 전화가 오면 그는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나 죽겠다. 얘들아, 새모자 챙기느라 밤낮으로 고생이지만 뭐 처자식을 위해서라면 다 감수해야지. 남자란 그런 거니까.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역겨웠습니다. 그는 자신의 무책임함을 세상에 자랑할 훈장으로 삼고 있었습니다. 한 번은 지훈의 절친인 승우가 찾아왔습니다. 마음이 따뜻한 승우는 제가 한 손으로 하은이를 안고 다른 손으로는 제 죽을 끓이면서 발로는 하윤이의 요람을 흔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승우는 안쓰러운 표정으로 지훈에게 말했습니다. 야, 너 혜인이 좀 안 도와주냐? 이제 막 애 낳았는데 몸조리 해야지. 지훈은 게임에 열중하느라 고개도 들지 않았습니다. 그는 퉁명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에이, 괜찮아. 여자들은 원래 튼튼해서 다 할 수 있어. 제가 맨날 힘들다고 징징대서 그렇지. 내가 보기엔 쌩쌩해. 너도 알잖아. 내가 쟤보다만 배는 더 바쁜 거. 저는 그 말을 똑똑히 들었습니다. 그 말은 제 가슴에 또 하나의 상처를 냈습니다. 그는 무심할 뿐만 아니라 저의 고통과 희생을 무시하고 있었습니다. 무관심을 넘어 지훈은 잔인한 남편이었습니다. 출산 후 제 외모는 많이 변했습니다. 살이 쪘고 뱃살은 그대로였으며 피부는 예전처럼 탄력 있지 않았습니다. 밤샘 육아까지 더해져 제 얼굴은 늘 창백했고 눈은 퀭했습니다. 지훈은 저를 비난할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내 꼴 좀 봐. 완전 아줌마 다 됐네. 몸은 뚱뚱하고 얼굴은 쭈글쭈글하고 계속 그 모양으로 있으면 내가 언젠가 질릴 줄 알아. 그는 친구들 앞에서도 그런 말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얘들아, 혜인이 좀 봐. 옛날엔 날씬했는데 지금은 굴러다니는 드럼통 같아. 애 낳으니까 완전 끝났네. 망치로 얻어맞는 듯한 그 말들은 저를 아프게 했을 뿐만 아니라 제 마지막 자존감마저 앗아가 버렸습니다. 저는 위축되었고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꺼려졌습니다. 거울을 보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저는 남편 눈에 추하고 쓸모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강박에 시달렸습니다. 지훈은 외모 비난에 그치지 않고 아이를 돌보는 제 역할마저 폄하하려 했습니다. 대체 애를 어떻게 보길래 애들이 이렇게 비쩍 말랐어. 젖이 안 나와. 아니면 당신이 너무 서툰 거야? 그는 의심과 경멸이 가득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는 완모 중이고 쌍둥이라 아이들이 다른 아기들보다 체중이 적게 나가는 것이며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설명하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모든 설명은 소용없었습니다. 그는 단지 자신의 불쾌함을 쏟아낼 핑계가 필요했을 뿐입니다.
심지어 한 번은 제가 하은이 기저귀를 갈고 있을 때였습니다. 지훈은 방에 들어와 잠시 어질러진 모습을 보더니 한마디 던졌습니다. 내 모습 좀 봐. 꼭 돼지우리 속 미친 여자 같네. 남의 와이프들은 애 낳고도 예쁘고 집도 깔끔하던데. 당신은 왜 이렇게 지저분하고 꾀죄죄해? 그는 제가 새밤을 꼬박 새워 아이들을 돌봤다는 사실에는 전혀 관심 없이 등을 돌려나가 버렸습니다. 그렇게 날카로운 비난들이 쌓여가면서 제 정신은 서서히 부식되었습니다. 매일 저는 스스로를 고립시켰고 도움을 주려는 친절한 이웃들조차 만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무심한 남편을 둔 것이 부끄러웠지만 동시에 그를 만족시킬 만큼 완벽하지 못한 제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저는 서서히 산후 우울증에 빠져들었지만 아무도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당연히 가장 가까운 사람인 지우는 더더욱 몰랐죠. 저는 모든 것이 지나갈 것이라고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내가 건강을 회복하고 아이들이 좀 더 크면 모든 것이 나아질 거라고. 하지만 그 시간들은 끝없이 길게만 느껴졌고 매 시간 매분을 세며 버텼습니다. 매일 밤 지훈이 곤히 잠들면 저는 두 아이를 안고 베란다로 나가 바람을 쐬며 멀리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았습니다. 내 인생은 어디로 흘러가는 걸까? 이 냉담하고 잔인한 삶을 평생 견뎌야 하는 걸까? 절망이 스며들어 심장을 조여왔고 때로는 모든 것을 놓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품에 안긴 두 작은 생명의 온기가 저를 현실로 되돌려 놓았습니다. 나는 살아야 해. 하은이와 하윤이를 위해 싸워야 해. 아이들이 제가 계속 존재해야 하는 유일한 이유였습니다. 지훈의 비난은 외모나 육아 방식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저보다 훨씬 화려하고 여유로운 삶을 사는 친구들의 아내들과 저를 공공연히 비교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제가 아침부터 쌓인 설거지 더미를 정리하고 있을 때 지훈은 소파에 앉아 TV를 보다가 툭 한마디 던졌습니다. 옆집 민수 와이프는 애 낳은 지 얼마 안 됐는데 완전 모델 같더라. 옷도 명품만 입고 도우미를 셋이나 쓴대. 매일 남편이 스파 데려다주고. 당신 꼴 좀 봐. 머리는 산발에 옷은 얼룩투성이고 얼굴은 굶은 귀신 같네. 저는 하던 일을 멈췄습니다. 손에는 아직 거품이 묻어 있었죠. 저는 그를 돌아보며 목소리가 떨리지 않게 애썼습니다. 지훈 씨, 무슨 말이야? 그분은 첫째고 아이도 한 명뿐이잖아. 그리고 우리보다 훨씬 경제적으로 여유롭고 난 쌍둥이를 낳고 모든 걸 혼자 하고 있잖아. 당신은 손 하나 까딱 안 하면서 지훈은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그래서 뭐 남의 와이프는 남편 잡는 법도 알고 자기 관리도 할 줄 알잖아. 당신은 그냥 다 포기했잖아. 보기만 해도 멀리하고 싶어. 당신 때문에 친구들 앞에서 창피해 죽겠어. 모임에 나가면 친구들이 왜 내 와이프는 저렇게 비참해 보이냐고 묻는다고. 제 몸에 피가 굳는 것 같았습니다. 분노로 온몸이 떨렸습니다. 창피하다고 제가 되물었습니다. 목소리가 쉬어나왔습니다. 당신에게 아이를 낳아준 아내가 지쳐 쓰러질 때까지 일하는 게 창피해. 아내와 자식은 내팽개치고 놀기만 하는 무책임한 남편인 당신은 창피하지 않고? 지훈은 벌떡 일어섰습니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붉어졌죠. 그는 비난받는 것을 결코 용납하지 못했습니다. 네가 감히 나한테 무책임하다고 해? 내가 돈 벌어서 너 먹여 살리고 애들 입히는데 이게 책임이 아니면 뭔데? 아니면 내가 무릎 꿇고 내 발이라도 닦아줘야 해? 무릎 꿇고 발 닦아달라는 거 아니야. 눈물이 터져 나오려는 것을 참으며 말했습니다. 그냥 내가 잠시라도 잘 수 있게, 밥 한 끼라도 제대로 먹을 수 있게, 1시간만이라도 애 좀 봐달라는 거야. 그냥 격려의 말 한마디,
위로의 말 한마디만 해달라는 거라고. 그거 못해? 지훈은 경멸적인 표정으로 손을 내저었습니다. 됐어. 쇼하지 마. 세상에서 너 혼자 힘든 줄 알아? 내가 분명히 말하는데 계속 그런 태도로 나오면 나도 자기 관리할 줄 알고 내가 가족을 위해 하는 일에 감사할 줄 아는 다른 여자 찾을 거야. 그 협박은 치명적인 비수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말은 저를 완전히 무너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고통스럽게 저를 깨어나게 했죠. 지훈은 무심한 것을 넘어 의도적으로 저를 밀어내고 있었습니다. 이 관계는 속부터 썩어 문드러져 더 이상 구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조용히 돌아가 설거지를 계속했습니다. 무거운 정적 속에서 그릇 부딪히는 소리만이 건조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짭짤한 눈물을 삼켰습니다. 이 잔인한 말들을 기억하리라. 스스로에게 약속했습니다. 이것은 파괴가 아니라 동력이 될 것입니다. 저는 변할 것입니다. 지훈 때문이 아니라 저 자신과 두 딸을 위해서 더 이상 이런 남자 발밑에서 짓밟히는 것을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 반격할 때는 오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기다려야 했습니다. 잔을 넘치게 할 마지막 한 방울을. 운명의 그날은 제가 출산한 지 거의 2달이 지난 어느 추운 겨울밤에 찾아왔습니다. 이 도시의 겨울은 그리 혹독하지 않지만 그날 밤 창문으로 스며드는 바람은 비통하게 울부짖었습니다. 저는 하은이와 하윤이에게 젖을 물린 후 잠시 눈을 붙이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두 아이 모두 제 옆에서 작은 천사처럼 조용히 누워 있었죠. 귀중한 휴식 시간을 갖게 된 것만으로도 행운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작은 기침 소리가 제 얕은 잠을 깨웠습니다. 하은이의 기침 소리였습니다. 저는 서둘러 스탠드를 켜고 아이의 이마에 손을 얹었습니다. 이마가 불덩이 같았습니다. 황급히 체온계를 꺼내 재보니 액정에는 39.5도라는 숫자가 떠 있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신생아에게 이런 고열은 극도로 위험했습니다. 저는 배운 대로 미지근한 수건으로 하은이의 몸을 닦아주며 열을 내리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모든 노력은 허사였습니다. 하은이는 날카롭게 울기 시작했습니다. 약하지만 가슴을 찢는 울음소리였죠. 저는 하은이를 품에 안고 어쩔 줄 몰라 발만 동동 굴렀습니다. 당장 아이를 병원에 데려가야 했습니다. 당황한 나머지 저는 지훈을 돌아봤습니다. 그는 침대 반대편 끝에서 입을 살짝 벌린 채 규칙적으로 코를 골며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의 코 고는 소리는 저의 절망을 비웃는 듯 귀에 거슬렸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지훈을 불렀습니다. 지훈 씨, 여보, 일어나 봐. 하은이가 열이 너무 높아. 39.5도야. 당장 병원에 가야 해. 저는 그의 어깨를 강하게 흔들었습니다. 지훈은 짜증스럽게 투덜거리며 제 손을 뿌리쳤습니다. 왜 이래? 시끄러워 죽겠네. 이 시간에 뭐 하는 거야? 애가 열이 너무 높다고. 저는 거의 소리를 질렀습니다. 일어나. 빨리 병원 가야 해. 지훈은 졸린 눈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는 간신히 몸을 일으켜 눈을 비볐습니다. 그는 제 품에 안겨 열 때문에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른 작은 딸을 보았습니다. 열나면 약 먹이면 되지. 뭘 그렇게 유난이야? 열 좀 난다고 죽기라도 해? 막 잠에서 깬 지훈의 목소리는 잠겨 있었고 걱정은 조금도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무슨 소리야? 이제 2달도 안 된 아기한테 고열은 정말 위험해. 집에 아기 약도 없어. 당장 병원에 가서 진찰받아야 한다고.
폐렴이나 다른 합병증이라도 생기면 어떻게? 저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저는 애원하는 눈빛으로 그를 바라봤습니다. 폐렴이나 다른 합병증이라도 그가 아무리 무심하더라도 자기 자식의 생명 앞에서는 행동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지훈은 아주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는 피곤하고 지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발 좀 시끄럽게 하지 마. 나 너무 피곤해. 하루 종일 힘들게 일했단 말이야. 잠 좀 자야 해. 당신 혼자에 데리고 가. 난 못 가. 지훈의 말. 난 못 가라는 그 한마디는 제 귀에 벼락처럼 내리꽂혔습니다. 가슴이 꽉 막혀 숨을 쉴 수 없었습니다. 방금 뭐라고 했어? 저는 제 귀를 의심하며 더듬거리며 되물었습니다. 우리 딸이 지금 고열로 위험할 수도 있는데 같이 안 가겠다고? 지훈은 저에게 등을 돌리고 다시 눈을 감으려 했습니다. 그는 가장 마지못한 말투로 변명, 아니 핑계를 대기 시작했습니다. 이해 좀 해줘. 혜인아, 내가 정말 피곤하다고 했잖아. 오늘 하루 종일 회의에 시달려서 머리가 터질 것 같아. 내일 아침에는 중요한 거래처랑 미팅도 있단 말이야. 오늘 밤새우면 일할 힘이 없어. 저는 하은이를 안고 일어나 침대 가장자리로 다가갔습니다. 하은이의 뜨거운 체온이 제게 전해졌습니다. 지훈 씨, 거짓말하지 마. 오늘 어디 갔었는지 나 다 알아. 친구들이랑 밤 12시까지 술 마시고 들어왔잖아. 나한테도 아픈 딸한테도 거짓말하는 거야? 지훈은 거짓말이 들통나자 분노하며 벌떡 일어났습니다.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내가 술을 마셨다 한들 그게 뭐 다 관계 만들고 이 집 먹여 살릴 돈 벌려고 그러는 거야. 내가 집에서 애나 보고 있으면 돈이 나와. 밥이 나와. 그는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계속해서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늘어놓았습니다. 그리고 봐봐. 밖에 이렇게 추운데 내가 나갔다가 감기라도 걸리면 너랑 애들은 누가 책임져? 내 생각도 좀 해줘야지. 내 건강이 더 중요해. 저는 그를 바라보며 더 이상 분노가 아닌 혐오감을 느꼈습니다. 자신의 아이를 응급실에 데려가는 것을 피하기 위해 이렇게 비겁한 변명을 늘어놓을 수 있는 남자. 그는 무심할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을 모든 것, 심지어 친딸의 생명보다 위에 두는 극도의 이기주의자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지훈 씨, 정말 같이 안 갈 거야? 저는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제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애원이 아니라 그의 인격에 대한 마지막 확인이었습니다. 지훈은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어 썼습니다. 두꺼운 이불 너머로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못 간다고 했잖아. 제발 좀 시끄럽게 하지 마. 혼자 택시 부르든가. 내 친구한테 전화해. 수진이 있잖아. 걔한테 전화하면 되잖아. 저는 침대 위에 이불 덩어리를 보며 마치 차가운 돌벽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더 이상 희망은 없었습니다. 고통과 굴욕감은 극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절망의 순간이 제 안의 나약함을 씻어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울지 않았습니다. 서울통과 굴욕감은 눈물은 말라붙었고 그 자리에는 강철 같은 의지가 솟아났습니다. 저는 열 때문에 떨고 있는 하은이를 꽉 껴안아 따뜻하게 해주려 했었습니다. 평화롭게 자고 있는 하윤이를 돌아봤습니다. 이 무책임한 아버지와 함께 하윤이를 이 집에 혼자 둘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재빨리 옷을 입고 아이에게 분유를 조금 더 먹인 후 담요로 꼼꼼히 쌌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들어 망설임 없이 택시를 불렀습니다. 지훈은 돌아보지도 않았죠. 제 절친인 수진이에게는 전화하지 않았습니다. 이 비참한 모습을 친구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제 문제는 제가 해결하고 제 인생은 제가 마주해야 했습니다. 제가 문을 나설 때 지훈의 휴대폰에서 알림음이 울렸습니다. 페이스북 메시지 알림.
그가 자랑하던 끝없는 유흥의 띵소리였습니다. 저는 조용히 문을 닫았습니다. 페이스북 메시지 알림. 이번 철컥 소리는 희망을 닫는 소리가 아니라 고통스러운 과거의 문을 단호하게 닫는 소리였습니다. 저는 다시는 이 인간과 이 삶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밖에서 불어오는 찬바람이 살을 파래는 듯 했습니다. 제가 부른 택시가 이미 기다리고 있었죠. 저는 지친 발걸음을 옮겼지만 그 발걸음에는 엄마의 초인적인 힘이 실려 있었습니다. 오른손으로는 가쁘게 숨을 쉬며 끙끙 앓는 하은이를 꼭 안았고 왼손에는 기저귀, 수건, 그리고 따뜻한 물이 담긴 보온병이 든 가방을 들었습니다. 층상보온 얇은 외투로는 한겨울 밤의 추위를 막기엔 역부족이었지만 하은이의 체온이 저를 재촉했습니다. 서둘러야 해. 택시기사님은 동정 어린 눈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아이가 열이 많이 높나 봐요? 가장 가까운 병원이 서울중앙병원이니 바로 가시죠. 네, 소아응급실로 가주세요. 제 목소리는 추위 때문이 아니라 극도의 불안감 때문에 떨렸습니다. 차는 텅 빈 밤거리를 질주했고 가로등 불빛이 빠르게 차창에 비쳤다 사라졌습니다. 창밖을 보니 모든 것이 낯설고 외롭게 느껴졌습니다. 온 도시가 잠든 시간, 딸의 생사를 건 여정 위에 저 혼자뿐이었습니다. 저는 하은이를 꼭 껴안고 속삭였습니다. 하은아, 착하지? 엄마 여기 있어. 의사 선생님한테 데려다 줄게. 금방 괜찮아질 거야. 엄마가 아빠를 잘못 골라서 미안해. 아가, 더 이상 눈물은 흐르지 않았습니다. 마음속에서 얼어붙었죠. 버려지고 배신당하고 남편과 시어머니 모두에게 거부당한 감각. 그 감정이 어떤 육체적 고통보다 더 아팠습니다. 시어머니의 말. 딸 쌍둥이는 낳아서 뭐 하냐, 고생스럽게. 그리고 지훈의 말. 난 못 가, 내 건강이 더 중요해가 떠올랐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무책임이 아니라 잔인함이었습니다. 그들은 제 아이의 생명을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한때 이 사람들을 사랑하고 믿었습니다. 차가 병원 정문 앞에 멈췄습니다. 저는 돈을 세지도 않고 지불한 뒤 황급히 아이를 안고 응급실로 뛰어들어갔습니다. 반쯤 넋이 나간 상태로 모든 절차를 밟았습니다. 돈을 세지도 않고 간호사가 재빨리 하은이를 진료실로 데려갔습니다. 시끄러운 구급차 사이렌 소리와 환한 병원 조명 속에서 저는 차가운 복도에 홀로 앉아 기다렸습니다. 다른 부부들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걱정스럽게 서로를 껴안고 남편은 아내의 손을, 아내는 남편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저는 혼자였습니다. 제 인생 최대의 공포에 홀로 맞서고 있었죠. 문득 제 자신이 너무나 가엾고 어리석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단지 명목상의 가정을 지키기 위해 희생하고 인내했습니다. 하지만 이 가정은 오래전에 깨져 있었습니다. 지훈이 저를 대리모로 시어머니가 손녀를 짐덩어리로 여긴다는 것을 깨달은 그날부터 저는 약지에 끼워진 결혼 반지를 만졌습니다. 온기 하나 없이 차가웠습니다. 저는 반지를 빼서 손바닥 안에 꽉 쥐었습니다. 이 순간 저는 모든 빚을 다 갚았고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제 아이가 이 죽은 결혼 생활보다 더 중요했습니다. 1시간 가까이 기다린 후 의사 선생님이 나오셨습니다. 하은이 보호자분? 저는 황급히 일어섰습니다. 네, 저예요. 바이러스성 고열입니다. 해열 주사 맞고 수액 맞는 중입니다. 다행히 빨리 데려오셔서 격려는 피했습니다. 오늘 밤은 여기서 아이 상태를 지켜보셔야 합니다. 폐렴은 아니니 다행입니다. 다음부터는 아이 상태를 더 잘 살피세요. 의사의 말은 진정제 같았습니다.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연신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병실에 들어서자 하은이가 침대에 얌전히 누워 수액을 맞고 있었습니다. 저는 하은이의 병상 곁에 앉아 다시 혈색이 돌아와 곤히 잠든 딸의 작은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온몸은 녹초가 되었지만 정신은 이상할 정도로 맑았습니다. 차가운 침대 난간에 머리를 기댄 채 일어났던 일들을 되짚어봤습니다. 지난 2달간 저는 무관심과 거부를 연이어 겪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밤 딸이 위험에 처했는데도 지훈이 이불을 뒤집어 쓰고 난 못 가라고 말했던 그 순간은 잔인함의 절정이었습니다. 이것은 오해도 부주의도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선택이었습니다. 지훈은 친딸의 생명 대신 자신의 잠과 편안함, 그리고 거짓말을 선택했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2달 전에 제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완전한 남편과 가정을 꿈꾸던 어리석고 나약한 여자. 저는 참고 또 참으며 스스로를 좋은 아내, 좋은 엄마라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저의 인내는 경멸과 짓밟힘으로 돌아왔을 뿐입니다. 저는 눈을 떠 손바닥에 놓인 결혼 반지를 보았습니다. 망설임 없이 가방에 던져 넣었습니다. 결심했습니다. 이 결혼은 끝났습니다. 인격이 이방인만도 못한 남자와는 살 수 없습니다. 더 이상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냉정한 결단력이 생겼죠. 이혼할 것이다. 떠날 것이다. 양육권을 가져올 것이다. 재산도 그 집안에 어떤 것도 필요 없다. 나에게 필요한 것은 자유와 2딸뿐이다. 지훈과 그의 어머니에게 보여줄 것이다. 내 딸들은 짐이 아니며 나는 그들이 경멸하던 끝난 여자가 아니라는 것을. 다음 날 아침 하은이는 완전히 괜찮아졌습니다. 저는 의사에게 허락을 받고 아이를 데리고 퇴원했습니다. 병원을 나설 때 아침 햇살이 눈부시게 제 얼굴을 비췄습니다. 몇 달 만에 처음으로 희망의 빛을 느꼈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아침 공기는 차갑지만 상쾌했습니다. 오늘이 새로운 삶의 첫날이라고 다짐했습니다. 하은이를 데리고 집에 오니 이른 아침부터 친절한 이웃집에 맡겨두었던 하윤이도 돌아와 있었습니다. 문을 열자 지훈은 이미 일어나 컵라면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는 저를 보았지만 얼굴에는 미안함이나 걱정의 기색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는 그저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왔어? 애는 괜찮고? 지훈은 퉁명스럽게 물었지만 눈은 여전히 컵라면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괜찮아. 제가 대답했습니다. 제 목소리가 너무나 낯설어 저 자신도 놀랐습니다. 저는 지훈을 쳐다보지 않고 조용히 하은이를 안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제가 다시 나왔을 때 지훈은 식사를 마치고 출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외투를 입고 차키를 들었습니다. 어이, 지훈이 저를 불렀습니다. 밥 좀 해놔. 컵라면 이제 질렸어. 나 가야 하니까 애 잘 보고 시끄럽게 울리지 마. 저는 가만히 서서 그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훑어보았습니다. 제 얼굴은 너무나 평온해서 그는 이상한 낌새를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지훈 씨, 저는 마지막 예의를 담아 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우리 이혼해요. 지훈은 깜짝 놀라 손에 들고 있던 차키를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쨍그랑 소리가 났죠.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눈으로 저를 돌아봤습니다. 지훈은 차키를 주워들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놀라움에서 분노로 바뀌었습니다. 그는 비웃었습니다. 경멸이 가득한 웃음이었죠. 뭐라고? 이혼? 당신 미쳤어. 혜인아, 애 낳은 지 얼마 됐다고. 산후조리도 안 끝났는데 이혼을 해. 이혼이 장난인 줄 알아? 누가 너한테 그럴 권리를 줬는데? 지훈은 권위적이고 거만한 목소리로 따져 물었습니다. 내가 나에게 그 권리를 줬어.
저는 차갑고 침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무관심과 거부, 욕설이 없는 건강한 환경에서 살고, 존중받고, 아이들을 키울 권리를 어젯밤 당신은 고열에 시달리는 당신 딸을 버리는 선택을 했어. 그게 마지막이었어. 난 이혼할 거야. 지우는 제게 다가와 팔을 세게 붙잡았습니다. 그는 분노에 찬 눈으로 저를 위협하려 했습니다. 어리석은 짓 하지 마. 이혼하면 뭘로 먹고 살 건데. 너 혼자 애 둘을 키울 수 있을 것 같아? 우리 엄마가 널 가만둘 것 같아? 법원에서도 갓 출산하고 직업도 없는 여자한테 양육권을 주지 않아. 넌 그냥 백수야, 혜인아. 저는 그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제 눈빛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맞아. 지금은 직업이 없지. 하지만 곧 생길 거야. 당신은 거짓말과 무책임함 말고 뭐가 있는데? 당신 재산 필요 없어. 하은이랑 하윤이 양육권만 주면 돼. 나머진 당신 다 가져. 지훈은 제가 이렇게 단호하게 나올 줄은 몰랐는지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는 다른 방법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애원이었죠. 혜인아, 그러지 마. 내가 잘못했어. 미안해. 약속할게. 이제부터 바뀔게. 내가 애 보는 거 도와줄게. 우리 부부잖아. 같이 어려움을 이겨내야지. 늦었어, 지훈 씨. 제가 말을 잘랐습니다. 당신에게는 바뀔 기회가 수없이 많았지만 당신은 이기심을 선택했어. 당신의 약속은 이제 내게 아무런 가치가 없어. 난 결심했어. 지훈은 계속해서 매달리려 했지만 저는 등을 돌렸습니다. 계속 이야기하다가는 그의 감언이설에 또 흔들릴지 모른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제 결심을 굳히기 위해 즉시 행동해야 했습니다. 저는 곧장 전화기를 들어 제 가장 친한 친구인 수진에게 전화했습니다. 수진이는 독립적이고 강하며 언제나 저를 무조건적으로 지지해주는 친구였습니다. 수진아, 나 결심했어. 목이 메어왔습니다. 나 지훈 씨랑 이혼할래. 수진이는 잠시 침묵하더니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드디어 결심했구나. 그럴 줄 알았어. 어젯밤에 지훈이 또 무슨 짓 했지? 나한테 말해봐. 저는 수진에게 응급실에 갔던 밤의 모든 이야기, 지훈의 잔인한 핑계에 대해 털어놓았습니다. 수진이는 이야기를 다 듣고 전화기 너머로 거의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 인간 말종. 잘 들어, 혜인아. 넌 잘못한 거 없어. 넌 최고의 엄마고 더 나은 삶을 살 자격이 있어. 두려워하지 마. 넌 백수가 아니야. 넌 능력 있는 IT 엔지니어라고. 지금은 그냥 출산 휴가 중일 뿐이야. 넌 절차만 밟아. 나머지는 내가 알아서 할게. 수진이는 즉시 우리 집으로 달려왔습니다. 그녀는 사랑과 안타까움이 가득한 눈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녀는 저를 꼭 껴안아 주었고 그제야 저는 참았던 울음을 터뜨릴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억눌렀던 모든 서러움과 분노를 쏟아냈습니다. 수진이는 어질러진 방을 청소하는 것을 도와주었습니다. 제가 출산 후 처음으로 제대로 된 식사를 할 수 있도록 밥을 차려주었습니다. 차로로 제가 출산 후 처음으로 제대로 된 식사를 할 수 있도록 그녀는 자리에 앉아 제 눈을 똑바로 보며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혜인아, 내 말 잘 들어. 넌 짐 덩어리가 아니야. 넌 독립적이고 강한 여자야. 넌 할 수 있어. 그냥 새로운 시작이 필요할 뿐이야. 두려워하지 마. 내가 언제 어디서든 널 도울게. 수진이의 따뜻한 손이 제 손을 잡아주었고 제게 보이지 않는 힘을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그녀의 진심 어린 격려는 지금 제게 가장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수진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 눈에는
희망과 결단의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수진이의 지지는 제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바로 다음 날 저는 행동에 옮겼습니다. 지체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지훈과 그의 가족이 어떻게든 방해할 테니까요. 저는 인터넷으로 협의 이혼 절차를 모두 찾아봤습니다. 수진이는 실력 있는 변호사를 찾아주었습니다. 저는 질질 끌고 싶지 않았습니다. 제 유일한 목표는 양육권과 자유였습니다. 지훈이 집에 돌아왔을 때 저는 이미 준비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변호사가 초안을 작성한 서류 뭉치를 내밀었습니다. 지훈 씨, 저는 더 이상 일말의 감정도 담지 않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혼 서류예요. 제 결정은 바뀌지 않을 테니 도장 찍어요. 장장 찍어요. 바뀌지 않을 테니. 지훈은 서류 뭉치를 테이블에 내던졌습니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창백해졌죠. 너 진짜 미쳤구나. 난 이혼 안 한다고 했잖아. 네가 뭔데 이 일을 결정해. 당신 아이들의 엄마이자 당신의 무관심을 충분히 견뎌낸 사람. 제가 대답했습니다. 당신의 동의는 필요 없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거야. 당신이 도장을 찍든 안 찍든 내 결정은 변하지 않아. 지훈은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고 모욕적인 말을 퍼부으며 심지어 협박까지 했습니다. 그는 제가 은혜를 모르는 배신자, 나쁜 아내라며 저 혼자서는 절대 아이들을 키울 수 없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넌 후회하게 될 거야. 길바닥에 나 앉아서 한 푼도 없이 빌빌거릴 때 후회하게 될 거라고. 돈 버는 게 쉬운 줄 알아? 지훈이 으르렁거렸습니다. 저는 그저 그를 바라봤습니다. 흔들림 없는 눈으로. 후회 안 해. 당신과 사는 삶이 어떤 가난보다 더 끔찍해. 이 일은 금세 시어머니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지훈이 시골에 전화해 모든 잘못을 제게 돌리며 하소연했기 때문이죠. 그는 제가 바람나서 남편과 자식을 버리려는 파렴치한 여자라고 말했습니다. 시어머님은 즉시 차를 타고 올라오셨습니다. 그녀는 집에 와서 제게 인사 한마디 없이 곧장 방으로 들어가 지훈을 끌어내 이야기하더군요. 그리고는 저를 향해 돌아서서 위압적인 표정을 지었습니다. 네가 이혼하고 싶다고? 김혜인. 시어머님이 물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칼날처럼 날카롭고 높았습니다. 이혼이 쉬운 줄 알아? 이 집에 발을 들였으면 분수를 알아야지. 딸이나 낳아놓고 공도 없으면서 이제 와서 남편을 버리겠다고? 네가 뭔데? 저는 똑바로 서서 시어머니와 마주했습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시어머니와 마주한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어머님, 죄송하지만 전 결심했습니다. 저는 침착한 목소리를 유지하며 말했습니다. 어머님과 지훈 씨께는 죄송하지만 저는 이혼하겠습니다. 시어머니는 비웃었습니다. 이혼? 그래, 해. 하지만 내 손주들은 데려갈 생각 마. 두 아이는 이 집안 핏줄이야. 너 같은 버르장머리 없는 며느리 밑에서 키울 순 없어. 어머님, 두 아이는 딸입니다. 저는 그녀가 예전에 했던 경멸적인 말을 일부러 상기시키며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버릇없는 게 아니라 제 아이들을 지키고 싶은 엄마일 뿐입니다. 저는 양육권을 원하고 끝까지 싸울 겁니다. 시어머님은 저속한 욕설을 퍼붓기 시작했습니다. 지훈도 가세하여 제가 미쳤다고 말했습니다. 집안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저는 두려움에 울부짖는 하은이와 하윤이를 껴안았습니다. 제 결심은 더욱 굳어졌습니다. 이곳에 계속 있다가는 두 아이의 미래가 이독한 가족에 의해 망가질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게요. 제 목소리는 싸움 소리 사이로 명확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빈손으로 나가는데 동의합니다. 어떤 재산도 양육비도 필요 없습니다. 이 집, 차, 예금, 모든 걸 지훈 씨가 다 가지세요. 저는
제 두 딸의 양육권만 있으면 됩니다. 더 이상 힘들게 하지 마세요. 만약 지훈 씨와 어머님께서 계속 방해하시면 저는 법원에 모든 사실을 알릴 겁니다. 지훈 씨가 병원에서 저와 아픈 딸을 버렸던 그 밤의 진실을요. 빈손으로 나가겠다는 제 선언은 지훈과 시어머니를 침묵하게 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탐욕과 놀라움이 역력했습니다. 지훈과 시어머니는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후회나 연민이 아니라 계산이 담겨 있었습니다. 제가 부부가 함께 마련한 아파트와 낡은 자동차를 포함한 모든 재산을 포기하겠다고 선언한 것이 상황을 완전히 바꿔놓은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명예나 감정보다 재산이 항상 더 중요했으니까요. 시어머니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조금 부드러워졌지만 여전히 거만함과 승리감이 가득했습니다. 진심이냐, 혜인아, 딸둘 양육권이랑 재산 전부를 맞바꾸겠다고? 네, 어머님, 진심입니다. 재산은 필요 없습니다. 저는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저는 하은이와 하윤이만 있으면 돼요. 제가 알아서 키울 겁니다. 지훈이 즉시 끼어들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숨길 수 없는 탐욕이 드러났죠. 좋아. 당신이 그렇게 말한다면 이혼에 동의하지. 대신 재산에 대한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나중에라도 아이들 양육비를 요구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명확하게 써야 해. 저는 비웃었습니다. 그들의 탐욕이 정말 역겨웠습니다. 좋아요. 각서 확실하게 쓰죠. 지훈 씨, 걱정 마세요. 당신 돈 한 푼도 안 가져갈 테니까 내 아이들을 무책임한 아빠의 돈으로 키우고 싶지 않아요. 지훈과 시어머니는 재빨리 저를 재촉해 각서를 쓰게 했습니다. 저는 자리에 앉아 한 글자 한 글자 명확하게 썼습니다. 나 김혜인은 남편 박지훈과 이혼에 동의하며 아파트, 차량 및 기타 자산을 포함한 모든 공동 재산에 대한 권리를 포기합니다. 나는 두 딸 박하은, 박하윤에 대한 양육비를 박지훈에게 요구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대가로 박지훈은 두 아이의 양육권을 나에게 양도하는데 동의해야 합니다. 저는 서명하고 지장을 찍었습니다. 지훈은 제가 마음을 바꿀까 두려운 듯 무서운 속도로 서명했습니다. 시어머님은 옆에 서서 큰 전리품을 얻은 듯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들의 눈에 저는 빈손으로 떠나는 패배자였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서 저는 승리자였습니다. 가치 없는 물질적인 것들을 대가로 두 아이의 자유와 미래를 사들인 사람이었으니까요. 지훈은 즉시 제가 짐을 싸서 나가길 원했습니다. 좋아, 다 끝났으니 내 개인 짐 챙겨서 나가. 내가 택시 불러줄게. 지훈 씨, 부를 필요 없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이미 준비 다 했어요. 지금 바로 나갈게요. 이혼을 결심한 순간부터 저는 세모자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챙겨두었습니다. 사실 제 재산이라고 할 만한 것도 없었습니다. 옷 몇 벌, 책 몇 권, 그리고 하은이와 하윤이의 모든 물건들이 전부였죠. 이 차가운 집을 떠올리게 하는 어떤 것도 가져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하은이와 하윤이를 품에 안고 아파트를 나섰습니다. 지훈과 시어머니는 문 앞에서 만족스럽고 냉담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축복의 말 한마디, 제대로 된 작별 인사 한마디도 없었죠. 저는 돌아서서 지훈과 시어머니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어머님, 그리고 지훈 씨, 제 자신의 가치와 두 딸의 가치를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부로 우리는 더 이상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뒤돌아보지 않고 걸었습니다. 제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과거의 나약하고 순종적인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하은이와 하윤이의 엄마 김혜인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리고 저는 새로운 싸움을 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임시로 구한 낡은 단칸방의 문이 닫히면서 세모자의 자립을 향한 첫걸음이 시작되었습니다. 도심에서 멀리 떨어진 깊고 눅눅한 골목에 위치한 이 방은 좁았고 벽지는 누렇게 변색되었으며 낡은 침대 하나와 작은 요람 하나를 겨우 놓을 수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저에게 이곳은 자유와 평화의 천국이었습니다. 욕설도 차가운 무관심도 없이 오직 두 딸의 규칙적인 숨소리만이 들리는 곳. 수진이가 정말 많이 도와주었습니다. 이 방을 찾아 계약금을 내준 것도 그녀였고 가장 기본적인 생필품을 사다 준 것도 그녀였습니다. 수진이는 저를 보며 꼭 껴안았습니다. 걱정 마, 혜인아, 내가 있잖아. 시작은 힘들겠지만 넌 이겨낼 수 있을 거야. 네가 내가 아는 사람 중에 가장 강한 여자야. 저는 수진을 보며 감사한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고마워, 수진아. 모든 게 다 고마워. 처음 며칠은 가장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막 이혼한 제 통장은 거의 비어 있었습니다. 출산 전에 모아둔 얼마 안 되는 돈은 몇 주간의 집세와 아이들 분유, 기저귀 값으로 빠듯했습니다. 저는 아직 산후조리 기간이었고 몸도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지만 쉴 틈이 없었습니다. 경제적 압박이 바위처럼 제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저는 IT 엔지니어였고 이 일은 높은 집중력과 유연한 근무 시간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생후 3개월도 안 된 두 아이를 데리고 정규직을 구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저는 제 전문 분야와 관련된 아르바이트나 재택근무 프로젝트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매분 매초를 아껴 써야 했습니다. 드롭버웃은 미룬 이성 프로젝트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하은이와 하윤이가 잠들면 저는 즉시 컴퓨터를 켜고 일했습니다. 때로는 아이를 안은 채 무릎 위에 노트북을 올려놓고 코딩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은이와 하윤이가 밤새 번갈아 울고 젖을 달라고 보채는 것은 일상이었습니다. 밤을 새우는 날이 허다했죠. 제 얼굴은 이전보다 더 초췌해졌지만 눈에는 더 이상 절망이 없었습니다. 대신 불타는 결의가 있었습니다. 쓰러질 수 없었습니다. 내가 쓰러지면 두 아이는 기댈 곳이 없으니까요. 저는 시간을 완벽하게 관리하는 법을 배워야 했습니다. 아침에는 아이들에게 젖을 충분히 먹인 후 서둘러 집을 청소하고 일을 했습니다. 오후에는 아이들을 안고 근처 공원에 나가 햇볕을 쬐며 휴식을 취하는 동시에 업무 아이디어를 구상했습니다. 저녁에는 아이들을 재운 후 밤늦게까지 심지어 새벽까지 계속 일했습니다. 제 식사는 주로 컵라면이나 찬밥이었고 두 아이가 깨기를 기다리며 급하게 먹었습니다. 두 아이를 볼 때마다 저는 다짐했습니다. 엄마는 너희들의 미래를 위해 싸우고 있어. 너희가 엄마의 가장 큰 원동력이란다. 하은이와 하윤이는 어렸지만 저에게 무한한 힘의 원천이었습니다. 아이들은 웃고 손발을 버둥거리고 매일 자라났습니다. 그것이 제 선택이 옳았다는 증거였죠. 힘들었지만 단 한 번도 후회한 적은 없습니다. 인격 없는 남편과 호화롭게 사는 것보다 이 좁은 단칸방에서 두 아이와 함께 정직하게 돈을 버는 삶이 훨씬 나았습니다. 극심한 고생을 대가로 얻은 이 자유는 그 무엇보다 가치 있었습니다. 쌍둥이를 키우는 싱글맘의 삶은 초인적인 인내와 규율을 요구했습니다. 저는 곧 세모자를 위한 엄격한 시간표를 만들었습니다. 아이들이 먹고 자는 시간부터 제가 일하는 시간까지 모든 것을 치밀하게 계산해야 했죠. 저는 작은 프로젝트들, 웹사이트 디자인,
프리랜서 소프트웨어 개발 일을 맡기 시작했습니다. 탄탄한 전문성 덕분에 첫 프로젝트들은 빠르게 완료되었고 고객들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벌어들인 돈은 적었지만 생활비를 감당하고 다시 통장 잔고를 쌓기 시작하기에는 충분했습니다. 재택근무는 끊임없는 투쟁이었습니다. 시끄러운 환경에서 일하는 법을 배워야 했죠. 하은이와 하윤이는 깨어있을 때 끊임없이 관심을 요구했습니다. 중요한 고객과의 온라인 회의가 있을 때면 저는 화장실이나 부엌에 숨어서 최대한 작은 목소리로 말해야 했습니다. 아이의 울음소리가 마이크에 들어가지 않기를 바라면서요. 한 번은 외국계 회사의 큰 프로젝트를 화상으로 발표하던 중이었습니다. 중간에 갑자기 하은이가 깨서 자지러지게 울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당황해서 고객에게 사과하고 마이크를 끈 뒤 아이를 달래러 달려갔습니다. 다시 돌아왔을 때 화면 너머의 임원 얼굴은 불편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 계약을 놓칠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를 재운 후 고객에게 다시 한번 사과 메시지를 보내고 발표 내용을 요약한 이메일과 함께 훨씬 더 상세하고 전문적인 계획서를 즉시 보냈습니다. 저의 전문성과 능력이 상황을 역전시켰습니다. 그 고객은 제안을 수락했고 심지어 저의 헌신적인 태도를 칭찬하기까지 했습니다. 저는 밤샘 작업을 최대한 활용했습니다. 두 아이가 모두 잠드는 밤 11시쯤이 되어서야 본격적으로 일을 시작할 수 있었죠. 밤 11시부터 새벽 4시까지가 저의 골든타임이었습니다. 고요한 밤 공기는 제가 고도로 집중하여 복잡한 기술적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저는 낡은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푸른 모니터 빛이 제 지친 얼굴을 비췄고 옆 작은 요람에는 두 딸이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죠. 그 밤들 속에서 저는 결코 외롭지 않았습니다. 저에게는 명확한 목표가 있었습니다. 제가 짜는 코드 한 줄, 제가 완성하는 프로젝트 하나하나가 하은이와 하윤이의 미래를 쌓는 벽돌이었습니다. 저는 진한 블랙커피나 때로는 맹물을 마시며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바로 이 시기에 저는 불완전함 속에서 완벽한 엄마가 되는 법을 배웠습니다. 정성스러운 식사를 차릴 수는 없었고 방을 항상 깨끗하게 유지할 수도 없었습니다. 방은 그렇고 그렇고 하지만 아이들이 항상 넘치는 사랑을 받고 충분히 먹고 깨어있을 때 엄마의 온전한 관심을 받도록 했습니다. 저는 이야기를 들려주고 자장가를 불러주고 아이들을 꼭 껴안아 주었습니다. 제 사랑이 두 아이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재산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서서히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저를 찾는 고객들이 늘어났고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쉴 수 있을 만큼 꾸준한 수입원을 확보했습니다. 더 이상 분유 한 통, 기저귀 한 팩을 사는 것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이혼 후 6개월, 저는 더 이상 초췌했던 초기의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수면 부족으로 여전히 말랐지만 눈빛은 훨씬 날카롭고 자신감에 차 있었습니다. 저는 프리랜서 커뮤니티에서 작은 명성을 쌓는 데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프리랜서 일이 유연하긴 해도 안정적이지 않고 안정적인 커리어 성장을 보장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정규직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저는 원격 근무 정책이 있거나 싱글맘에게 우호적인 근무 환경을 가진 회사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큰 도전이었습니다. 아이 돌봄 문제를 해결해야 했죠. 다행히 수진이가 집 근처 시간제 보육교사를 소개해 주었습니다. 그분은 아이들을 매우 사랑했고 제가 면접에 참여하고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오전에 몇 시간 동안 하은이와 하윤이를 돌봐주기로 했습니다. 저는 이력서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과거의 경력과 인상적인 포트폴리오 덕분에
저는 금세 여러 면접 제의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장애물은 여전히 제가 쌍둥이를 둔 싱글맘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채용 담당자들은 모두 제가 일에 온전히 시간과 집중을 쏟을 수 있을지에 대해 우려했습니다. 한 대형 기술 기업과의 최종 면접에서 매우 까다로운 중년 여성 프로젝트 매니저가 제게 직설적으로 물었습니다. 김혜인 씨, 능력은 매우 뛰어나 보입니다만 솔직히 말해 쌍둥이를 둔 싱글맘이신데 어떻게 업무 시간과 성과에 영향이 없을 거라고 보장할 수 있죠? 상구 및 항과근 성과에 영향이 없을 거라고 보장할 수 있죠. 저는 자신감 있고 단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 이사님의 우려를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두 아이의 싱글맘이라는 사실이 제게 시간과 압박을 가장 완벽하게 관리하는 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저는 그 누구보다 엄격하게 제 자신을 관리해야 합니다. 저는 두 어린아이와 함께 집에서 계속 일하는 시간을 거쳤고 모든 프로젝트를 기한 내에 심지어 고객의 기대를 뛰어넘어 완료했습니다. 저는 잠시 말을 멈추고 그녀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제가 세모자의 삶을 독립적으로 잘 관리할 수 있다면 회사의 업무 또한 충분히 잘 관리할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저는 안정과 제 자신을 증명할 기회를 찾고 있습니다. 저는 단지 경험으로만 일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싸우는 엄마의 모든 의지를 다해 일할 것입니다. 제 말은 그 매니저를 설득했습니다. 일주일 후 저는 수석 개발 엔지니어 직책으로 합격 통지를 받았습니다. 높은 연봉, 좋은 복지, 그리고 무엇보다 제 능력에 대한 인정이 담긴 일자리였습니다. 첫 출근 날, 저는 가장 단정한 옷을 입고 거울 앞에 섰습니다. 제 얼굴에는 더 이상 초라함이 없었고 눈은 희망으로 빛났습니다. 저는 더 이상 지훈이 비난하던 굴러다니는 드럼통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실력 있는 엔지니어, 강한 엄마, 김혜인이었습니다. 저는 말이 아닌 초인적인 노력으로 제 능력을 증명해냈습니다. 시간은 정말 빨리 흘렀습니다. 제가 홀로 아이를 안고 응급실로 달려가 이혼을 결심했던 그 추운 겨울 밤으로부터 6년이 지났습니다. 6년은 한 사람을, 한 인생을 바꾸기에 충분한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눅눅한 단칸방에서 이사했습니다. 지금 세모자는 제가 번 돈으로 직접 산 작지만 아늑하고 편의시설이 완비된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집은 크지 않지만 햇살이 가득하고 웃음소리와 사랑이 넘칩니다. 커리어 면에서도 저는 눈부신 성장을 했습니다. 수석 엔지니어에서 금세 프로젝트 팀장으로 승진했고 최근에는 중요한 부서의 기술이사, 테크니컬 다이렉터가 되었습니다. 저는 성공하고 경제적으로 독립했으며 기술업계에서 목소리를 내는 여성이 되었습니다. 제 가장 큰 성공은 직함이나 통장 잔고가 아니라 제 두 딸에게 있습니다. 하은이와 하윤이는 이제 6살, 유치원, 졸업반입니다. 두 아이는 예쁘고 건강하고 착하며 무엇보다 속이 깊습니다. 아이들은 엄마가 고생하는 것을 알기에 항상 스스로 하려 하고 서로를 사랑하고 보호합니다. 저는 아이들에게 자존감과 강인함을 가르쳤습니다. 왕자를 기다리는 대신 스스로 싸우는 공주님들의 동화를 들려주었습니다. 저는 하은이와 하윤이가 여성이 자신의 삶의 주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기를 바랐습니다. 세모자의 삶은 웃음으로 가득 찼습니다. 우리는 매년 한 번씩 함께 여행을 가고 함께 책을 읽고 함께 소박한 식사를 준비합니다. 저는 더 이상 절망 속에서 밤새 일하지 않습니다. 저는 균형 잡힌 삶, 도전적인 직업, 그리고 두 아이와 함께하는 충만한 행복의 순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6년 동안
지훈은 단 한 번도 제게 연락하지 않았고 아이들 안부를 묻거나 양육비를 한 푼도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는 세모자의 인생에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제가 바랐던 대로 그의 이름은 제 기억에서 지워졌습니다. 수진이는 여전히 제 가장 친한 친구이자 믿음직한 자매입니다. 그녀는 제가 나약한 아내에서 독립적이고 성공한 여성으로 다시 태어나는 전 과정을 지켜봤습니다. 그녀는 종종 말합니다. 넌 여자가 행복하기 위해 남자가 필요 없다는 걸 증명하는 산증인이야. 저는 아파트 베란다에서 도시의 야경을 바라봤습니다. 오늘 밤은 정말 아름답네요.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나는 해냈다. 나 자신과 두 딸을 위해 행복하고 충만한 삶을 만들어냈다. 남자 없이도 우리가 훨씬 더 잘 살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다. 저는 뜨거운 차를 마시며 제게 다시 시작할 기회를 준 인생에 감사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지훈이나 그의 어머니를 원망하지 않습니다. 이기심과 탐욕 때문에 혈연과 인격을 잃어버린 그 사람들이 안쓰러울 뿐입니다. 저는 과거를 닫았고 현재의 삶에 만족합니다. 다시는 그 무엇도 우리 세모자를 상처 입힐 수 없을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그렇게 과거의 문이 영원히 닫힌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운명적인 오후, 과거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주말이었고 저는 하윤이와 거실에서 블록 쌓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제 휴대폰에서 모르는 번호가 울렸습니다. 저는 잘 받지 않는 번호라 망설였지만 결국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수화기 너머의 목소리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6년 전에 그거만하고 오만한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대신 비굴하고 심지어 떨리는 목소리였죠. 혜인 씨, 저 지훈이에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6년 동안 소식 한 번 없던 지훈이 연락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저는 즉시 두 아이에게 조용히 하라는 신호를 보내고 베란다로 나갔습니다. 무슨 일로 전화하셨죠? 제가 물었습니다. 제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더 이상 그에게 씨라는 호칭 외에는 쓰지 않았습니다. 지훈은 잠시 침묵하더니 힘겹게 말을 억누르는 듯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혜인 씨, 오랫동안 연락 못한 거 알아요. 그냥 잠깐 만나고 싶어서요. 정말 중요한 할 얘기가 있어요. 저는 비웃었습니다. 비아냥이 가득한 웃음이었죠. 중요한 얘기요? 박지훈 씨, 우리 이혼한 지 6년 됐어요. 우리 사이에 중요한 얘기는 더 이상 없어요. 제 두 딸에 대한 책임도 오래전에 포기하셨잖아요. 안부를 물으려고 전화했다면 미안하지만 우린 잘 지내니 신경 쓰지 않으셔도 돼요. 아니, 혜인 씨, 그런 게 아니에요. 이건 우리 엄마에 관한 일이에요. 어머니가 많이 편찮으세요. 만나서 자세히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발요. 딱 15분만 부탁할게요. 지훈의 목소리에는 저를 끝난 여자라고 비난하던 남자의 오만함은 온데간데 없고 애원이 가득했습니다. 그 애원은 저를 불쾌하게 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의 가족에 대해 어떤 책임이나 의무도 없었습니다. 어머님이 편찮으신 게 저랑 무슨 상관이죠? 병원에 모시고 가서 직접 간호하세요. 박지훈 씨, 우리 사이엔 당신 집안 사정을 전화해서 하소연할 만한 관계는 남아있지 않아요. 이만 끊겠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으려 했지만 지훈이 황급히 소리쳤습니다. 혜인 씨, 잠깐만. 당신 어디 사는지, 애들 어느 유치원 다니는지 다 알아. 만나주지 않으면 내가 직접 집이나 유치원으로 찾아갈 거야.
우리 과거사, 다른 사람들이 아는 거 원해. 이 노골적인 협박은 제 인내심의 한계를 건드렸습니다. 하은이와 하윤이는 제가 그 누구의 침범도 허락하지 않는 마지막 선이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었지만 저는 평정심을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좋아요. 제가 말했습니다. 만나고 싶으면 만나죠. 하지만 우리 집도 아이들 유치원도 아니에요. 주소 보내줄 테니 거기로 와서 15분 안에 모든 얘기를 끝내세요. 시간 넘기면 경찰 부를 겁니다. 그리고 만약 내 아이들 근처에 얼씬거리기만 하면 스토킹으로 고소할 거예요. 저는 화가 나서 손이 떨리는 채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지훈은 변했지만 비겁한 본성은 그대로였습니다. 그는 여전히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협박을 사용했습니다. 저는 제가 사는 곳에서 멀리 떨어진 카페를 찾아 그에게 주소를 보냈습니다. 모든 것을 끝내기 위해 그와 마지막으로 마주해야 했습니다. 저는 카페에 먼저 도착해 출입구가 잘 보이지만 구석진 자리를 골랐습니다. 10분쯤 지나자 지훈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그를 거의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제 앞에 있는 남자는 깡마르고 초췌했습니다. 얼굴은 퀭했고 수염은 덥수룩했으며 옷차림은 허름했습니다. 6년 전 화려하게 과시하던 지훈의 모습과는 완전히 딴판이었죠. 그의 눈에는 오만함 대신 동정을 구걸하는 패배자의 피로와 비굴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지훈은 저를 발견하고는 더듬거리며 다가왔습니다. 혜인 씨, 여전히 예쁘네요. 저는 그 의미 없는 인사에 대꾸하지 않고 팔짱을 꼈습니다. 박지훈 씨, 시작하죠. 15분이에요. 지훈은 자리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테이블 위에서 두 손을 꽉 쥐었습니다. 혜인 씨, 당신이 날 용서하지 않을 거란 거 알아요. 지난 6년, 난 사람답게 살지 못했어요. 당신과 이혼하고 나면 내 인생이 행복할 줄 알았는데 모든 게 무너졌어요. 사업은 실패했고 돈도 다 잃었어요. 그 집도 빚 갚느라 팔았고요. 저는 들었지만 조금도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그가 자신의 무책임함에 대해 져야 할 대가였습니다. 지훈은 목이 맨 목소리로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최 여사님이 많이 편찮으세요. 혜인 씨, 저는 여전히 차가운 표정을 유지했습니다. 어머님은 어디가 편찮으시죠? 2달 전에 뇌졸중으로 쓰러지셨어요. 지금은 반신불수가 되어서 꼼짝도 못하고 누워만 계세요. 의사 선생님은 후유증이 심각하다고 24시간 간병인이 필요하대요. 저는 침묵했습니다. 한때 최 여사에게 거부당하고 경멸받았지만 이 소식의 기쁨을 느끼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텅 빈 공허함과 한 인간의 운명에 대한 형언할 수 없는 슬픔을 느낄 뿐이었습니다. 지우는 제가 침묵하자 마음이 움직였다고 생각했는지 제 손을 잡으려 했지만 저는 즉시 손을 뺐습니다. 혜인 씨, 내가 나쁜 남편이었고 무책임한 아빠였던 거 알아. 하지만 어머니가 믿는 사람은 당신뿐이에요. 제발 부탁이야. 혜인 씨, 돌아와줘. 돌아와서 우리 엄마 좀 돌봐줘. 내가 다 바꿀게. 당신이랑 아이들한테 잘할게. 내 명예를 걸고 약속할게. 저는 혐오감 가득한 눈으로 그를 쳐다봤습니다. 방금 뭐라고 했죠? 돌아와서 뭘 하라고요? 자기 친손녀를 거부하고 저를 보모 끝난 여자라고 불렀던 그 여자를 돌보라고요. 혜인 씨, 어머니는 이제 잘못을 뉘우치고 계세요. 침대에 누워서 당신이랑 애들 이름만 부르신다고 정말 후회하고 계셔. 제발. 당신은 좋은 사람이잖아. 인정 많잖아.
우리 엄마를 그냥 내버려 둘 순 없잖아. 지우는 눈물을 흘리며 애원했습니다. 그 눈물은 제 마음을 움직이지 않았고 오히려 경멸감만 더했습니다. 그는 완전히 잊어버린 모양입니다. 6년 전 그의 딸이 고열로 죽을 뻔했을 때 그가 추운 겨울밤에 저와 아이를 홀로 내버려 뒀다는 사실을 박지훈 씨, 제 목소리는 분명하고 단호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시간 다 됐어요. 저는 눈앞에서 애원하는 지훈을 보며 일말의 동정심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깊은 실망감뿐이었죠. 그는 6년 전보다 더 최악이 되어 있었습니다. 비겁하고 계산적이었죠. 그는 사랑 때문에 아이들에게 보상해주고 싶어서 돌아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어머니를 돌봐줄 무료 도우미를 찾기 위해 온 것이었습니다. 박지훈 씨, 15분 다 됐어요. 제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그리고 제 대답은 아니요입니다. 지훈은 절망으로 일그러진 얼굴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혜인 씨, 어떻게 그렇게 무정할 수가 있어. 우리 엄마는 날 낳아주신 분이야. 어쨌든 당신의 전 시어머니잖아. 전 시어머니. 저는 비꼬듯 되물었습니다. 제가 쌍둥이를 낳았을 때 그분이 뭐라고 했는지 기억하세요? 며느리와 손주를 돌볼 의무가 없다고 하셨죠. 내 딸들이 이 집안의 짐이고 쓸모없다고 하셨어요. 기억 안 나세요, 박지훈 씨? 아니면 당신 기억력은 도움이 필요할 때만 작동하나요? 저는 계속했습니다. 제 말 한마디 한마디는 날카로운 칼날 같았습니다. 6년 전 당신 딸이 고열로 쓰러졌을 때 당신은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잠을 선택했고 저 혼자 밤중에 아이를 안고 응급실에 가게 했죠. 당신은 당신 아이의 생명 대신 개인의 편안함을 선택했어요. 이제 당신 어머니가 돌봄이 필요하니 왜 당신이 직접 효도를 다하지 않으세요? 왜 한때 당신이 버렸던 여자를 찾아온 거죠? 지훈은 가짜 뉘우침을 연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어. 혜인아, 용서해줘. 맹세할게. 당신과 아이들을 잘 돌볼게. 당신 지금 잘 사는 것 같던데 난 그냥 당신이 돌아오기만 하면 돼. 뭐든지 다 할게. 내 삶이 좋은 건 내가 스스로 만든 거예요. 당신은 필요 없었고 앞으로도 영원히 필요 없을 겁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박지훈 씨, 당신은 예전에 당신 아이의 생명보다 당신 건강이 더 중요하다고 했었죠. 그럼 이제 그 말을 기억하세요. 제 건강도 아주 중요하고 저를 경멸했던 가족의 도우미로 돌아가기 위해 제 인생을 망치진 않을 겁니다. 저는 일어나 자리를 뜨려 했지만 지훈이 다시 한번 제 손을 붙잡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증오와 절망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안 돌아오겠다 이거지? 좋아. 그럼 날 원망하지 마. 내가 널 편하게 살게 내버려 둘 것 같아? 내 딸이 어느 유치원 다니는지 안다고 했지. 내가 거기로 갈 거야. 내가 가서 모든 사람에게 네가 남편 버린 여자라고 말할 거고 네가 돌아올 때까지 소란을 피울 거야. 지훈의 협박은 저를 극도로 분노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미 각오하고 있었죠. 그의 비겁한 본성은 결코 변하지 않을 거라는 것을. 저는 지훈의 손을 뿌리치고 증오로 가득 찬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박지훈 씨, 내가 아직도 6년 전에 그 나약한 여자인 줄 아세요? 제가 물었습니다. 제 목소리는 권위 있고 날카롭게 울려 퍼졌습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지금의 저는 대기업의 기술이사 김혜인이고 경제적으로 독립했으며 사회적 지위와 개인 변호사까지 있는 엄마입니다. 당신이 감히 내 아이들 유치원에 나타나서 우리 삶을 조금이라도 방해한다면 바로 고소할 겁니다. 저는 그에게 다가가 작지만 위협적으로 말했습니다. 단순히 스토킹으로 고소하는 게 아니에요. 무책임, 정신적 학대, 그리고 의도적으로 우리 모녀를 힘들게 한 죄로 고소할 겁니다. 저에게는 충분한 증거, 충분한 돈,
그리고 당신 인생을 완전히 무너뜨릴 충분한 결단력이 있어요. 똑똑히 기억하세요. 당신은 이미 아버지로서의 권리를 포기했어요. 이제 당신은 하은이와 하윤이에 대해 어떤 권리도 없어요. 지훈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한때 자신이 비난하고 짓밟았던 여자가 이제 이렇게 강인하고 당당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는 듯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는 저를 처참하게 얕봤던 것입니다. 저는 지갑을 열어 돈다발을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이건 오늘 당신이 제 시간을 방해한 값이에요. 그리고 이게 마지막 경고입니다. 다시는 저와 제 아이들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저는 똑바로 서서 깊은 숨을 들이쉰 후 단호하게 등을 돌려 걸어 나갔습니다. 지훈을 다시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카페 문이 등 뒤에서 닫혔을 때 차가운 바람이 스쳐 지나갔지만 제 마음은 이상하게 따뜻하고 가벼웠습니다. 저는 과거와 마주했고 그것을 이겨냈으며 단호하게 끝을 맺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행복하게 거리를 걷는 부부들을 보았습니다. 더 이상 부러움이나 서글픔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저에게는 훌륭한 두 딸이 있고 성공적인 커리어가 있으며 자유롭고 충만한 삶이 있었습니다. 여성의 행복은 곁에 있는 남자가 아니라 자존감과 독립, 그리고 자녀에 대한 무한한 사랑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하은이와 하윤이가 달려와 저를 꼭 껴안았습니다. 엄마, 오셨어요. 저는 두 아이를 품에 안고 아이들의 따뜻함과 익숙한 향기를 느꼈습니다. 저는 진정으로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는 제 새로운 삶을 지켜냈습니다. 저는 강한 엄마 김혜인이고 우리의 미래는 그 어느 때보다 찬란하게 빛나고 있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신 시청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